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부장님. 오늘 아까 제목을 잠깐 보니까 수익 낼 곳은 많다. 아주 자신 있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물음표가 종목 걸렸어요. 얘기하는 건 종목이 많다? 물음표입니까? 예, 많다예요. 아닌데? 많다. 느낌표 아닙니까? 느낌표가 돼 있네요. 네. 느낌표구나.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저희한테 온 건 물음표였고 네. 자료는 느낌표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 어떻게 해요? 느낌표가 강하실까요? 물음표가 강하실까요? 네, 수익 낼 곳은 있죠, 당연히. 네. 많다라고는 모르겠고, 네, 수익 낼 것은 있습니다. 오늘 시작은 어쨌든 뭐 워낙 다들 시장이 참 힘들어 하시니까 옛날에 좀 회고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2008년을 좀 회고를 해보면 왜 올해가 정말 힘드냐면 전에 데이터도 보여드리면서 힘든 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뭐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 시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채권이 최근에 좀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저한테는 좀 더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에는 예측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심지어는 그 2008년에 엄청나게 급락장이 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평균 헤지펀드들이 수익률이 2008년도에 마이너스 27%인가 그랬습니다. 헤지펀드가. 네. 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롱숏이건 뭐건 다 안 먹히는 시대였어요. 그때 저희가 2008년을 제 기억으로는 플러스 4.6%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헤지펀드든 어떤 운용이든 간에 수익률이 뭐 0%, 1%, 3%, 4% 해봤자 돈이 안 들어와요. 맞췄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때는 어떤 힘듦이었냐면 예상은 했는데 완전히 우리가 숏으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헤지펀드니까. 네. 숏을 많이 더 때렸으면 수익률을 두 자릿수를 냈겠죠. 그럼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죠.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랬고. 그래서 방어는 정말 잘했어요. 잘했다고 자부하는 게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올해 1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 뭐 아니면 뭐 기관 매니저들, 기관 운용 자금이든 어쨌든 뭐 그렇게 손실이 나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래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유튜브 보고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주식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없어.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는 횟수든 뭐 대부분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죠. 자금이 뭐 펀드든 어디든 그러니까 자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정말 힘들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모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사 발언에 제가 한국의 코스피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7조 대를 찍었어요. 네. 7조 대를 찍었는데 한참 좋을 때 20조 대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코로나 때 3월 달에 7조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2배나 늘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배 늘었는데 거래대금 똑같다는 건 실질 거래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절반.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에 너무 열광을 했던 20년, 21년이 있었다면 그 어떤 반대급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러면 좀 그렇게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담이 안 되는 거죠. 네. 2008년도는 정말 안 좋을 거라 생각했고 대신에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왜 이게 바닥일 수 있고 그러면서 2009년, 2010년도에 이렇게 확 반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참
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시를 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는 항상 시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경기 침체에 빠져나가기 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매수를 하면 상당히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그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 경기 침체로 넘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넘어가고 나서 네. 언제 빠져나올지도 헷갈리고 그러니 그렇죠. 또 기업 실적도 얼마나 나빠질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 돌리기 시작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한테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꾸 아까 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자. 안 그러면은 돈을 버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그나마 지난 한 2달, 1달 정도 저희가 계속 뭐 그나마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은 그래도 절대 수익이나 상대적 수익이 나더라. 네. 예,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 없으세요, 근데? 아니요. 그냥 이걸 갈 겁니까? 오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중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제법 반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가는 이제 쉬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8월 달 고점을 아직은 못 뚫었지만 열려 있는 모습이고 다우는 상당히 잘 네. 움직이고 있어요. 다우가 제일 좋았죠. 예, 그죠? 네. 그다음에 S&P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볼린저 중단에서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유가 좀 있어요. 올라갈 룸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볼린저 중단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가장 심하고 가장 많이 빠졌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또 한마디 또 했죠. 네. 5%가 최소다. 높이 보면 7%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저희가 항상 계산을 할 때 금리 1%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는 당연히 나스닥이고 가장 덜 받는 게 다우고 네. S&P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내년도에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 봤던 저점이 그 정도를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다들 또 피봇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적정 금리가 3.5%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다시 회귀를 했었을 때는,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냉정하게 봐서는 이미 뭐 3.5%는 넘었고 그다음에 누가 얘기를 해도 4.75에서 5.25 사이 어디쯤이잖아요. 네. 뭐 그걸 가지고 뻥을 칠 것 같지는 않고 네. 결국 한 5% 내외가 되는데 자, 그 금리를 당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벌써 그건 당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블러드 총재가 5% 7% 얘기했고 그다음에 9월 달 FOMC 미팅에서 4.75에서 5% 제시했었고 11월 달에는 심지어 그거보다 더 높을 거다고 이미 제시했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 시중 금리가 얼마든 간에 이미 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장단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요. 지금 뭐 81년 이후로 네.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70bp까지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80bp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더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숫자들로 계산했었을 때는 어쨌든 역대의 이때 80년대 이후에는 그죠? 가장 깊은 마이너스 역전금리가 나오고 있다. 네. 자, 이제 근데도 시장은 막 폭락하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올해 이만큼 빠져줬으니까 그걸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국의 역사상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평균 하락률이 S&P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26% 정도,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벌써 27.5%를 경험했으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만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세게 일어난다라는 개념은 어떤 그 체계적 붕괴,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우리가 보통 뭐 36%에서 50% 빠지는 장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좀 얕은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미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세게 되면은 훨씬 더 센 어떤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정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이 실질적인 이 실질금리와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이 실질금리가 높은 거를 원하는지 플러스 그리고 또 이 그 대출이나 은행권의 어떤 여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근데 파웰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원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실질 금리가 플러스이길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은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에 복귀하는 게 3%대로 복귀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3%라는 것은 3%보다는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3.5% 얘기를 하는데 미 연준이 원하는 게 1%다 실질 금리가 그러면 네. 4%이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4.5%가 될지 1.5%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아무리 낮게 봐도 우리는 3.5% 시대를 앞으로 언제까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말까지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적정 가치를 좀 구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이 좋냐 그랬었을 때 저희가 몇 번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ROE가 높고 아니면 ROE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높은 그쪽을 보면 된다. 그죠? 금리의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거는 어쨌든 이게 3.5%, 4%, 5% 이 사이였으니까 계속.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계산을 다 해봤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골라내고 업종을 골라낼 때는 ROE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 업종, 그 다음에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기업, 업종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장단기금리차 역전과 경기 침체와의 연결고리 사이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출 증가율이 금리보다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부실 채권들도 늘어나고 경기가 세게 좀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리가 미국이 4%라 칩시다. 근데 지금 현재의 대출 증가율은 12%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2년 10년물 금리 역전되고 나서 바로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그 시간이 지나서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은행 대출을 깔아놨는데 네. 금리 올랐다고 바로 저기 이제 회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이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만기 돼서 금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보면은 뭐 장기물로 대출 나간 게 그 은행에 다시 꼽히려면 그 시간이 걸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출 증가율은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럼 결국 지금의 대출 증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에서 6개월 후에 대출 증가율이 꺾이는 모습 그리고 고점에서 꺾여서 그게 몇 달을 이어가는 그 기조적인 흐름 요거 나오는 순간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 굉장히 경색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 또 주식도 깜짝 놀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게 다들 이미 벌써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제가 은행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네. 고객이.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고객들, 즉 기업과 개인들은 물론 세이빙스 레이쇼가 많이 떨어졌고 뭐 역대 최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순자산 가치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평균치로 계산했었을 때는 뭐 종목별로 계산을 하면은 종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수로 계산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출 나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역대 최저치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대출을 빠르게 줄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돈을 벌 기회거든요. 은행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대출해주는 금리가 겨우 3%, 4%였던 거를 5%, 6%로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을 갚을 거다. 라고 생각할 때는 계속 롤오버를 하는 거고요. 또는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결국 미 연준이 언제 이걸 바꿀 거냐. 그죠? 우리가 계속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예금이 왕창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나와요. 그 지금 이제 각동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 증가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예금 증가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반대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의 속도를 뭐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예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 주 동안의 숫자는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르죠. 그게 답은 아니죠. 네. 예. 앞으로 예금이 계속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네. 높아지는데 예금이 줄어들 리는 없죠. 그러니까 채권 대비 뭐 예금 자산의 매력도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주식 대비 그럼 뭐 당연히 늘어날 것 같은데 예금이 늘어난다고 은행의 대출이 늘어날 것이냐? 마진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마진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느냐 안 남느냐에 대한 결정은 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출을 원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대출 금리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론 오피서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먼저 회수해야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미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금리를 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안 올리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 올렸다가 내리고 하면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이미 벌써 30년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섰죠. 6.9%. 예, 6% 훨씬 넘어갔잖아요. 7.1까지 갔다 그러니까 6.9%.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실질 수요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인벤토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대출을 그 정도로 해주는 거고 예금 금리가 그것보다 낮으면 대출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나오면 예를 그렇죠. 들어 지금 뭐 콜로 5% 땡겨가지고 6.9% 남기면 뭐 1.9%의 예대 마진 생기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동안에 우리가 대출 금리를 5.5를 쓰고 있었는데 7%의 금리로 올렸다. 쓴다고 봐요. 사용자 당연히 쓴다고 봅니다. 근데 2% 쓰다가 7% 쓰라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집값 하락으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도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모기지 금리의 그 높은 고정금리를 그걸 응당히 받아서 집을 질 사람들이 확 줄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한국 얘기하시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네. 네. 집값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네. 네. 계속 집값이 얘기하시죠. 이제 하락을 하겠죠. 네. 이제부터는 네. 어느 정도 수준에는. 그러니까 그걸 하락을 하는 거는 봐야죠. 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이라는 수요는 집을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럼요. 미국은 네. 모기지를 하는 이유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출 의향이 다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높은 금리가 적응이 되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대출에도 적응을 못하고 또 예금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장사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지금보다 공간이 더 열릴 거라는 상황은 저는 전혀 예상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예금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요가 상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수요는 당연히 줄겠지만 사용자들 그냥 금융 소비자들은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예금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요? 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니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은행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과연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은행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제이미 다이먼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 증가율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유지를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 연준이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네. 계속 높여서 5%대 금리로서 유지시키겠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여유가 있는데, 버퍼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여유가 빨리 사라지겠죠. 빨리 소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지금 정확하게 뭘 보고 있는지 저도 좀 사실 잘 모르겠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실수했다고 했던 부분이 뭐죠? 이 만기의 길이가 미국은 길다. 근데 보시면은 30년이 목해지면 30년이면 롤오버가 되는 게 올해 계산하니까 이게 9% 정도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 전체에. 근데 사실 9%도 좀 큰 케이스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골치 아픈 거죠.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의 네. 전체의 대출 중에서 70%가 변동금리에다가 네. 3년 만기니까 대부분이 장기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의 민감도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런 식으로 장기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지에 대한 계산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이렇게 높이 계속 유지를 시켰었을 때 뭔가 언제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서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거나 돈을 못 버는 개인들이 있으면 네. 결국은 가치가 많이 훼손돼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러니까 언제가 터지는지를 보는 론 오피서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출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느냐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비 패턴이라든지, 근데 좀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비 패턴을 보고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의 훼손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소비는 훼손이 하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바로 오지도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 왔고요. 보시면 미국은 더더욱이나 더 늦게 올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계속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소비 업종이라든지 전자상 거래라든지 여태까지 지금 금리가 높은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도대체 업종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이 뭐고 그에 따라서 또 성장을 하는 업종은 도대체 뭐고 네. 따라서 또 ROE가 높아지는 종목은 또 뭐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지금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답을 못 내리겠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숫자로 계산했을 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의 BIS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부실 채권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이만큼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던져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야.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연체율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봐요. 다우존스 반등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스닥도 반등할 수 있고 S&P 기업들도 반등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소비 상황들이 절대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랄까 그 휴화산처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 이사들의 지금 상황들은 뭐냐면
이 정도 금리를 올렸는데 끄떡을 안 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오버킬 돼서 이제 정말 큰일 난다. 오히려 디플레로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심하자라고 엑셀로 발을 좀 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레깅 타임을 누가 정확히 알 거냐는 거예요. 몰라요. 네, 레깅 타임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도 많고 소비도 살아있고 고용도 살아있네 이러면 금리를 여기서 한두 번만 더 올릴까?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나마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시점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와 어느 시점 그쯤에 진짜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고 이러면 거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또 한 번 또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10몇 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 숫자가 1.6%였다면 지금은 그 수요만 갖고도 평균 인플레이션은 3% 나온다라는 거죠. 미국 수요만. 네, 네. 네. 그래서 2배 수준이다. 이미 우리는 그걸 집어넣고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이렇게 지금 자꾸 계산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그 전에는 더 플러스 알파로 영향을 미쳤던 게 원자재 가격과 네. 예, 유가 플러스 알파 에너지 가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 뭐 운송비라든지 뭐 유가도 지금 이제 $70 네. 수준도로 떨어졌고 보시면은 이 저희가 돌리는 모델 중에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안 나와요 이제. 예. 뭐 겨우 알버마일 정도만 빼고는 안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쪽.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에 따른 그러니까 서플라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부분은 많이 사라졌다. 네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3%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5%이 정도 디플레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그걸 안 믿거든요. 디플레 압력은 이제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3%대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지금 떨어졌는데 4%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 맞다. 그러니까 요게 한 번 시작되면은 한 2년은 가더라. 네네 인플레이션 예. 추세가.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2년 또 올라가는 추세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시장이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생산성 향상이 없는 그런 구간이면 전에 보여드렸듯이 70년대, 80년대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70%, 마이너스 36%, 또 플러스 70% 이런 장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거를 답을 내면 어떻게 내볼까 했더니 결국은 ROE가 상승하는 기업, 성장이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유지되는 기업, 그 구간에 뽑아내면 그 종목들은 아웃퍼폼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을 좀 짚어주시지 알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두 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몇 주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업을 보자, 섹터를 보자 했는데 자꾸 다시 오시면 처음부터 되돌이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만히 좀 경청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결론 넘어가시죠. 그래서. 결론을 넘어가는데 네네. 진짜 안타까운 부분은 네. 그 저희가 디테일하게 종목을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목을 얘기를 못하면. 그러니까 업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벌써 그러니까 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냐?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이렇게 떠먹여 드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종목을 딱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게 못 한다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업종 또는 ROE가 상승을 하는 업종 또는 성장이 굉장히 높은 업종 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우선 다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좋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그죠?
네. 데이터 센터, 네, AI. AI, 네. 결국은 이쪽은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게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안에서 봤었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이 우리는 강자고, 근데 이쪽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반면에 장비, 그 다음에 5G 관련 쪽, 통신,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 이쪽은 계속 이 데이터 마이닝과 연결돼 있으면서 네. 수요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쭉 종목을 뽑아보면은, 종목은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뭐 어느 걸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희가 목표 가격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돌려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뭐가 저평가되어 있고 뭐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그냥 보는 툴이고, 네. 요거는 그냥 처음에 그냥 쭉 뽑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하나씩 들여다봐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종목 선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 TSMC 같은 건 저희가 안 들고 있으니까. 네. 예, TSMC가 지금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안 들고 있는 게 뭐 퀄컴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퀄컴, 브로드컴, 스카이웍 솔루션 이게 다 네. 5G 관련 네. 쪽이에요. 통신 반도체. 예. 통신 반도체. 예.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안 들고 있는 게 ASML, 그죠? 램 리서치, 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네. 뭐죠? 다 장비입니다. 장비.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을 나중에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성장은 굉장히 높은데 네. 여기서 이 안에서의 그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또 말씀을 드리지만 5G, 장비, 파운드리 네. 쪽. 예, 이렇게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네. 여기에 딜레마는 이겁니다. 이쪽에 대한 딜레마는 뭐냐면 절대 강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서플라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에요. 중국 업체지요. 네. 자,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게 미국에서 이걸 지금 계속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둘 국가가,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자기네 자국 기업들을 키우거나 네. 동맹국 기업들을 포커스를 네. 맞출 거예요. 예. 자,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가 되고 미국 자체가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의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의 PSR을 구해보시면은 너무 낮아요. 매출은 이미 엄청나게 있는데 네. 주가는 못 올랐어. 네. 왜 그러냐면 오르긴 올랐지만 낮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이익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했는데 저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당연히 중국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성장하는 종목도 들고 있어야 된다. 네. 네. 예, 그걸 또 저희는 또 그렇게 해서 또 포트를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꼭 그걸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죠, 종목이. 네. 그래서 꼭 보시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 OCI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신재생 에너지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석유 관련 주식은 천연가스를 빼고는 투자를 안 해요. 네. 물론 워런 버핏님은 너무나 그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계시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될 거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도 당연히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부품 다 보셔야 되고 종목 골라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보는 것 중에서 요걸로 좀 볼게요. 아까 제가 그 소비 관련 쪽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는 여전히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자상 거래라든지 그 온라인 비중이 빨리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예.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다가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또 다시 전자상 거래는 두 자릿수 성장률로 갈 거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종목을 골라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존을 갈 거냐? 그죠? 아마존을 다시 살 거냐? 네. 근데 저희는 아마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라기보다도 그건 뭐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상대적인 수익을 좀 올리려면은 뭔가 다른 걸 좀 네.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뽑아내려면 종목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은 그냥 ETF 사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 관련 쪽에서의 전자상 거래 관련 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ETF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아이바이, 아이페이, 온른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이바이보다는 아이페이가 낫다. 왜냐하면 이건 전자상 거래와 결제. 결제. 요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융주이기도 하고 전자상 네. 거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인 수익률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종목을 들여다보면 아이페이가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가 어떤 종목이죠? 네. 워런 버핏이 네.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이런 올라오고 페이팔 올라오고 이렇다. 그래서 종목을 좀 공부해 보시라.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냥 아이페이가 제일 낫지 않나. 네. 네.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 여력이 한 80%. 이거 목표치 또 아닙니다. 네. 예, 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네. 적정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될 것 같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모델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다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이냐 글로벌리 계속해서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업종이 좋은데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종이고 그리고 또 에너지 패러티가 나오고 있으니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뭐 중국이나 미국 가리지 않고 거기서 좋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하고 당연히 또 전기차도 새로운 선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라서 그쪽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유통도 새로운 사업 영역이니 그런 쪽도 보시라는 말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예,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 소비재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우선순위를 매기신다면 어느 섹터?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반도체고요. 네. 소비도 한 10%대 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본인이 그렇죠.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하시고 되고요. 마음이 편하신 걸 자기 취하는 방식대로 투자하지 않으시면 뭐 이렇게 따라서 운 좋게 뭐 수익이 났더라도 그다음에 그대로 시장에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익히시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저희 같은 네. 전문가들도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종목, 섹터 얘기하다가 오늘 약간 좀 이제 결론을 좀 내린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장 얘기 또 좀 네. 치열하게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한번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